9시 알람을 울리는데 뻐꾸기 시계입니다. 그래서 뻐꾸, 쿠쿠쿠쿠라는 9번의 알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3번째 에피소드인 나우시카, 샌디 마운트 해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시스는 총 1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소설인데요. 제가 이제 13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 앞으로 5개의 에피소드가 남게 되는데요. 해는 기울고 갈 길은 여전히 멀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6번째 권에서 나오는 나우시카의 얘기를 조이스가 어떻게 변주시켜 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나우시카상은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을 향해 가던 중 칼립소에게 잡혀서 거의 7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아야 했고,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를 고향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신들에게 탄원함으로써 비로소 칼립소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다로 나와서 또다시 바다의 심한 노여움으로 표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여 도착하게 된 섬이 바로 나우시카의 아버지 알키노스 왕이 다스리는 스케리아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마치 죽었다 살아나는 의식을 거치는 것처럼 불을 피우고 남은 재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일어나서 만나게 되는 첫 대상이 바로 나우시카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데는 아테네 여신의 계획이 있었던 건데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나우시카의 꿈속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결혼을 앞둔 나우시카에게 준비할 게 많고, 그 가운데 날이 밝으면 시녀들과 함께 숲으로 빨래를 하러 나가라고 일러둡니다. 그래서 나우시카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큰 수레를 몰고 시녀들과 함께 오디세우스가 있는 숲속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빨래를 마친 다음에 시녀들과 함께 공놀이를 합니다. 이 공놀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여러 버전으로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동화책 중에 개구리 왕자 혹은 개구리 왕이라는 동화책을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공놀이라는 게 굉장히 성적인 이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행위, 놀이로 상징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도 인류 최초로 공놀이를 한 나우시카와 시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놀이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도 그대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 불름과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빠지게 되자 이제 시녀들이 웃고 큰 소리를 내고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와 시녀들 앞에 나타나는데 오디세우스는 나뭇잎으로 이제 몸을 가리고 나타납니다. 시녀들은 도망가고 나우시카만이 홀로 오디세우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 사이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왕녀로 나우시카는 나오고요. 또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나우시카는 첫눈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호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시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우시카는 그런 오디세우스를 수레에 싣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렇게 성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알키노스 왕은 크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청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디세우스가 했던 이야기들,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로터스 이터스라든지 또 뭐 아이올로스 이야기, 키르케, 하데스, 뭐 폴리페모스 등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이 알키노스 왕과 그 손님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이스는 이 블룸과 또 거티 맥도웰이라는 젊은 여성과의 관계로 치환을 해서 13번째 에피소드를 꾸밉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단순히 이 두 사람을 블룸과 거티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이고 현대적인 속세스러운 사건으로 일종의 패러디를 하는데요. 영웅과 왕녀라는 신분이 아니고요. 오쟁이진 남편이자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피곤하고 긴 하루를 보낸 소시민이고 또 왕녀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아름다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불우한 가정,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둔 또 자신은 신체의 장애를 가진 불우한 처녀와의 어떤 성적 환상으로 순전히 시선만으로 서로 간에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에피소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장은 굉장히 정교하다고 할까요? 하나는 그러니까 서술 기법, 스타일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장의 구조를 언급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나우시카 장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샌디마운트 해변, 그 3장 프로테우스 장의 그 바로 샌디마운트 해변입니다. 그곳에서 블룸과 거티 맥도웰이라는 여성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성적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된 장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데 김정홍 교수의 이 율리시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정홍 교수님은 이 장을 상승과 하강의 포물선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나우시카의 장은 뭐 뒤에 이어지는 태양신의 황소들이라든지 바로 또 다음에 이어지는 키르케 장에 비하면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전반은 자유간접화법을 통한 거티의 이야기이고요. 후반은 블룸의 내적 독백을 통한 블룸의 시간, 블룸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동시에 전반은 거티의 이제 직접적인 내적 독백도 들어있지만 주된 서술 스타일은 그러니까 서술자가 거티의 시점으로 거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유간접화법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한 조이스는 이 거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성 잡지에서 구사하는 문체들, 그러니까 지극히 좀 여성의 소비 이런 거를 자극하는, 소구하는 그런 문장들을 의도적으로 흉내내서 젊은 여성인 거티에 좀 다소 유치하고 좀 진부하며 이상적인 그런 사랑과 결혼, 그 밖에 뭐 여성과 관련된 온갖 소재들, 뭐 옷, 화장, 뭐 가정, 집, 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소비지향적인 취향을 의도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조이스는 이 장을 뭐 마말레이드 잼 같은 끈적끈적한 그런 유연한 문체를 쓰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패러디와 또 신화를 일상적인 삶으로 끌어내리는 조롱,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듯합니다. 그래서 거티가 꿈꾸는 사랑과 결혼, 남편에 대한 이상향은 바로 뒤이어서 거티의 실제 현재의 삶, 그러니까 뭐 술 주정뱅이에 폭력을 쓰는 아버지를 두고 또 통풍 때문에 그날 있었던 디그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를 둔 가정의
여성이라는 것,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조롱당하는 거죠. 나우시카가 남편이었으면 했던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그 화려한 복수를 하는 남자인데, 블룸은 그런 영웅이 아니라 그냥 오쟁이지 남편일 뿐, 그런 블룸으로, 영웅에서 소심인 블룸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티는 왕녀인 나우시카가 아니고 블룸 또한 오디세우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쟁이지다라는 말을 흔히, 그러니까 바람난 아내 또는 뭐 배신한 아내를 둔 남편을 일컬을 때 오쟁이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뭐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얘기를 보니까 오쟁이라는 거는 어떤 뭐 씨 종류 같은 거를 담아두는 바구니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에 따라서 뭐 오장 혹은 오장치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여기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뭐 밥을 먹고 있다는 둥, 뭐 이런.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부부를 보았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이뻐서 그 아내를 사랑을 하고 싶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참 별일을 다 보겠다. 뭐 일하다 말고 사랑을 나눈다는 둥,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남편이 화가 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이 남자가 이 오쟁이를 지면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 많은 남편이 과연 그러한지 보겠다며 자신이 오쟁이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쟁이를 지고 있는 사이 이 남자는 부인과 정을 통한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제 원형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여러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속고 속이고 뭐 이런 오쟁이진 남편이 이제 그런 바람난 아내를 둔, 또는 뭐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뺏긴 남자,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티 맥도웰은 나우시카, 왕녀인 나우시카가 아니고 블룸은 오디세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과 어떤 현실의 삶, 상승과 하강이라는 게 구조적인 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 순전히 시선만으로 서로를 응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총독 부부가 참여했던 그 바자회 개시날을 기념해서 저녁 밤하늘로 불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꽃이 절정으로 이르는 그 클라이막스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한 성적인 하락의 절정도 끝까지 도달을 합니다. 중반부부터 상승으로 갔다가 그 절정을 지나서 하강으로, 블룸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블룸의 지치고 고된 하루의 저녁 시간, 졸립고 하루 종일 그 보일런과 몰리의 정사를 다뤘던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마사와 편지를 통해서 어떤 비육체적인 연애를 하는 거, 그래서 언어적인 관계로서 마사는 이어져 있고요. 거티와는 또 순전히 시선을 통한 그런 시각적인 관계, 시간이 종말을 고하고 드디어 밤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점증법과 정강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상승과 하강의 구조와 어떤 병행되는 건데요. 점증법은 점점 상승하는 기운이고 정강법은 점점 하강하는 기운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클라이맥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티의 상승과 블룸의 하강,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티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서서 걸어갈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티의 장애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막스의 하강 부분에 속하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구조, 성과 속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샌디마운트 해변에서 블룸과 거티가 벌이는 일과 그 다음에 그 해변에 있는 바다의 별이라는 네임을 갖는 카톨릭 교회 성당이 근처에 있는데요. 저녁 예배가,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가의 목소리와 기도의 소리,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스러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사의 그런 분위기, 성과 속의 구조를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몇 가지 재미있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유머스러운 물론 조이스의 작품 세계에서는 그게 단순한 어떤 재치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은 거티와 블룸의 사이를 눈치챈 거티와 같이 온 친구들이 블룸을 이제 눈치를 채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인 시시가 블룸에게 다가와서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블룸이 자신의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죽어 있는 거죠. 시계는 4시 반에서 멈춰 있습니다. 4시 반은 보일런과 몰리가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블룸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일런과 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블룸은 도대체 보일런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일런과 몰리의 그런 정사를 왜 방조하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리를 정말 사랑해서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들을 놓기도 합니다. 블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블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방인으로서 소외되고 뭐 그렇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성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다른 남성들과는 다른 그런 남성으로 규정이 된다든지,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체성으로 조이스가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 끝부분에 이제 박쥐가 나오는데요. 박쥐도 자웅동체의 조류인지 포유류인지 경계선상에 있다든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한참 이제 졸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임을 깨닫고 블룸이 일어나서 해변을 보는데 종이 쪽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3장에서 스티븐이 교장의 그 원고를 찢어서 떠오르는 심상을 적어놨던 그 쪽지, 그걸 발견을 하는 건데요. 바로 블룸과 스티븐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지의 인연이라든지 운명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거티와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마치 운명처럼 다시 거티가 돌아왔을 때 지워지지 않고 이 메시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으로 해변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I am a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쓰지를 않아서 이것도 율리시스가 가지고 있는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서도 블룸의 그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 I am 알파요 오메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이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이스의 약간의 장난, 위트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모호함으로 놓아둠으로써 더 많은 수수께끼, 더 많은 해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쟁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졸음에 겨운 블룸이 몰리와 보일런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같은 일은 다시는 없겠지, 이런 중얼거림을 합니다. 이 말이 보일런과 몰리의 사이를 관용으로 보는 것인지 그냥 허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관용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블룸과 몰리 두 부부의 다시 복원, 가정의 복원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페넬로페의 몰리의 독백까지를 봐야지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일러는 이 책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내적 독백의 자격을 갖지 못한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블룸의 마음이 있고요.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때가 저녁 9시여서 사제관의 시계가 9시 알람을 울리는데 뻐꾸기 시계입니다. 그래서 뻐꾹 쿡쿡쿡쿠라는 9번의 알람이 울리는데요. 뻐꾸기는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는 것으로 유명한 새이기도 하고 흔히 뻐꾸기는 아내를 빼앗긴 남편을 암시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티가 이 사제관에서 울리는 뻐꾸기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과 시선을 주고받았던 그 블룸이 바로 그 오쟁이진 남편,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으니 라는 그 말 때문에요. 블룸은 마사와는 편지를 통해서 미래를 하는 거이고요. 거티와는 비록 시선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시선의 강간, 시선의 바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블룸 자체가 몰리처럼 신의를 배신한 그런 남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블룸 자체가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기도 하지만 몰리에게는 또 불충한 그런 남편이기도 하다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거티 맥도웰이 블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